이번 시간은 8세기 고대 일본의 나라 시대로 여행합니다. 나라 시대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나라, 당나라, 큰 건물, 큰 천왕. 나라 시대는 먼저 당나라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나라, 당나라. 외우기도 쉽죠? 나라 시대 일본은 당나라를 닮으려고 당나라처럼 거대한 건물을 짓는 한편 거대한 천왕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8세기 초 일본은 새로운 수도 헤이조쿄를 건설합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왕이 죽으면 그가 살던 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궁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고사기 등 고대 일본의 기록을 보면 역대 왕 기록의 첫머리는 어디에 무슨 궁에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따위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헤이조쿄는 달랐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는 궁이 아니라 정식 수도로 정해 오랫동안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이조쿄는 지금의 일본 현 나라시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헤이조쿄가 수도였던 시기를 나라시대라고 합니다. 나라시대는 당나라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나라시대를 굳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당나라 문화 유행, 곧 당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이조쿄부터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의 구조를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통일신라의 수도, 금성, 발해의 수도 상경성 역시 당나라 장안성의 구조를 바탕으로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당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8세기 중엽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당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당나라 문화를 앞다퉈 받아들였습니다. 당나라 문화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당나라로 파견된 사신단, 곧 견당사였습니다. 이전의 아스카 시대에도 견당사는 있었지만 나라 시대야말로 견당사가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견당사 중 가장 이름을 날린 이가 아베노 나카마로였습니다. 그는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벼슬 뿐만 아니라 조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도 했으며 지금의 베트남 북부 일대를 다스리는 안남 도호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견당사는 험한 바닷길을 건너가야 했으므로 매우 위험했고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신단 활동의 성과는 확실했습니다. 그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도 헤이조쿄 건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견당사 활동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어쩌면 수도 건설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곧 국가를 움직이는 방법을 수입한 것입니다.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는 율령이라는 법률과 규칙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가 운영 제도를 율령제라고 부릅니다. 율령제를 통해 국가 안팎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처리할 때 법률과 규칙을 참고하면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율령제를 구성하는 핵심은 법률,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삼성육부라는 통치기구들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당나라의 율령제를 참고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관팔성이라는 통치기구를 조직했습니다. 견당사, 수도의 구조, 율령제가 수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시기에 이르면 중국과의 교류가 단순히 외교 물품이나 기타 상품 또는 경전 등을 수입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그 자체,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등 더 높은 차원에서의 문화를 수입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일본이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보내 근대 국가를 들여온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율령제가 잘 운영되던 나라 시대는 천황의 권력이 강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이카 계신 이래 강화된 천황권은 나라 시대에 이르러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당시 천황의 권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곳곳에 세운 대형 국립사찰인 국분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도다이사, 곧 동대사입니다. 이곳의 대불전에 모셔진 대불상은 거대 동상이 많이 만들어진 오늘날까지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국립사찰이나 거대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 이 사업이 일부 귀족들의 힘만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천황이 국력을 기울여 만든 것이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다이사에는 또한 쇼소인이라는 황실 보물 창고가 설치되었습니다. 고대의 한일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유물들이 종종 여기서 발견되곤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국립이라 하지만 사찰의 황실 보물 창고가 건설되었다는 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시 불교가 왕권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배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고 했습니다. 나라시대 일본의 천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황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역사서 고사기 일본서기입니다. 그 중 고사기는 일본의 탄생을 다룬 신화로부터 역대 천황에 이르는 옛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몇 년 뒤에 나온 일본서기는 본격적인 역사서로 중국의 역사서술 방식을 참고하는 한편 천황의 권위를 더욱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카 개신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국호 일본이 책 이름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고사기에 비해 신화적인 내용은 줄어들었지만 워낙 과장된 내용들이 많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합니다. 그 외에도 당시 황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노래하던 시들을 엮은 만엽집이 나온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일본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시집으로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등 대중 매체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으며 지금 일본의 연호인 레이와도 여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만엽집 역시 그 내용은 중국의 영향, 곧 당풍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문화가 유행했었던 나라시대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죠. 이는 나라시대 다음인 헤이안시대의 특징이 일본 고유의 문화 유행, 곧 국풍인 것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한편 동아시아사 시험에 종종 나오는 감진이 활동한 것도 이 시대였습니다. 감진은 당나라 승려로 나라시대에 일본에 왔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한반도에서 승려들이 찾아왔던 것과는 달리 나라시대답게 당나라 승려 감진은 중국에서 곧장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 천황의 지원을 받으며 당나라의 불교 규율인 계율을 전파했는데요. 역시 불교까지도 당나라식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나라시대의 사실답습니다. 아까 나라시대에 관해서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좋다고 했었죠. 나라, 당나라, 큰 건물, 큰 천황. 지금까지 나라시대였습니다.